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순천대 철학과 이정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에서는 무슨 이야기로 어떤 영화를 함께 보게 될지 자, 출발해 볼까요? 자, 네 번째 이야기의 출발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척척 박사이기를 부담스럽게 부탁되고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든 잘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어디에서나 주눅드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속 시원하게 함께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게 될 그 영화는 크루즈 패밀리라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다른 영화들과 달리 애니메이션 작품은 어린아이들만 보는 만화 영화지 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등받이 뒤로 몸을 누일 수 있을 것 같은 안락함이 주어지는 그런 작품이죠. 자,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예능 프로에서 눈을 감고 미로 속을 걸어서 음식을 먹는 작품,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꼭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식사하시다가 혹시 불이 꺼져도 밥을 먹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숟가락질을 잘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밥을 먹는 건지 아니면 전투적으로 음식을 입에다 넣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수학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횟수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략 어느 정도가 되면 숙련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끼 식사에 대략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횟수를 20번 정도로 계산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반찬을 간소하게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빵이나 다른 대체식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대략 20번씩 3번 정도 사용해서 60번 정도를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깨끗하게 오른쪽 사진처럼 잘 차려진 상을 말끔히 먹기 위해는 대략 10년, 즉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를 생각한다면 8년 정도를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약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60 곱하기 365일 그리고 8년을 계산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서부턴가 우리 사회가 숫자에 민감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든지 뭐 성공하는데 뭐 무슨 비결 혹은 몇 가지의 원칙, 몇 가지 법칙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왔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숟가락, 젓가락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먹기 위한 도구를 쓰는 데에도 이 어마어마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만 번이 넘는 훈련을 하고서야 우리는 눈을 감고도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려운 학문이며 혹은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데 숟가락질만큼도 노력하지 않고 처음에 단번에 한두 번 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자,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의 영화는 크루즈 패밀리입니다. 커크드 미코와 크리스 샌더스라는 두 사람, 즉 여기 부부거든요. 이 두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혈거 생활, 즉 동굴 생활을 하는 원시 시대의 가족이에요. 이들은 원시 시대의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피해서 살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 사는 방법은 동굴에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아빠의 어마무시한 규칙 때문에 해가 지기 직전부터 해가 뜨기 때까지는 동굴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들에게 외부인인 가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이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를 이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려는 아빠와 호시탐탐 밝은 빛을 찾아서 떠나려는 딸의 갈등, 그리고 그 딸에게 나타난 멋진 소년 가이, 이들이 함께 펼치는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이 이 영화 크루즈 패밀리에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너무나도 개성이 넘칩니다. 먼저 아빠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어떤 괴물, 어떤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도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는 조금 다르게 가족들을 지켜내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빠에게 반기를 들고 아빠를 싫어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도 그런 아빠를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저 가운데에 지팡이를 든 노인이 보이시죠? 예, 저 노인은 말하자면 이 주인공 아빠의 장모, 즉 엄마의 어머니이십니다. 늘 장모와 이 아빠는 티격태격해요. 그리고 저 할머니는 틈만 나면 나 아직도 살아있네를 외칩니다. 할머니 뒤에 서 있는 덩치가 큰 아이는 아빠를 꼭 빼닮은 아들이에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아둔해 보이는데 하지만 겁도 많고 소심하고 정이 많은 그런 아들입니다.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이 딸은 모험심이 강하고 어쩌면 저 아들에게 갔어야 할 용기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담뿍 담겨 있는 그런 딸입니다. 동굴 안에서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호시탐탐 그 빛을 따라가려고 아빠의 규칙을 어기고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가족들을 오로지 하나의 이유, 생존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로 동굴 안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이방인 가인은 태양을 따라 가라고 말합니다. 가이의 부모님은 가이에게 태양을 따라가라,
그곳에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가희에게는 나침판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아빠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가희. 그리고 점점 가희에게 동요되는 가족들. 자,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기억하는 자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자, 돌아오는 주말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은 사람과 경주의 박물관에 가서 유적을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고,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자아도 경험하는 자아가 없이는 완전할 수 없고, 경험하는 자아도 기억하는 자아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이죠. 원시시대의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들이 살고 있던 동굴은 파괴가 되고 이들은 떠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선택은, 자,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 변화해야 하고 무언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 지금 어느 쪽의 자아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아빠가 힘이 센데 대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좀 약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아빠에 비해서 턱없이 힘이 부족한데 머리로 생각해서 무언가 꾀를 내는,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아빠. 드디어 아빠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 나의 것만을 고집하고 나의 것만이 옳다고 말하던 아빠가 가희의 것을 받아들이고 가희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가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타인에게서 배우고 또 타인의 모습에서 그것을 옮겨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대사가 인상 깊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취향이더라고. 뭐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합니다. 즉,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즉 나의 속에 있는 나를 잘 알지 못했는데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결국 동굴을 떠나면 죽는 거야 라고 끝을 맺었던 아빠의 이야기가 다였던 거대 담론에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미시 담론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밖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낼 때는 잘 몰랐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이 시간이 이렇게 고요하고 좋은 것인지.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로움도 조금 익숙해지니까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나를 몰랐어요. 우리한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불행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보여지는 것들의 뒤에는 낯설지만 새롭고 힘들지만 해볼 만한 그 무엇들이 있는 거죠.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틀리다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면 조금 더 세상은 편해집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종 간의 갈등과 부족 간의 갈등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생각만 바꾼다면 우린 조금 더 편안하게 뉴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택의 순간은 늘 편안하게, 안락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은 불가피하고 또 갑작스럽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또 정답은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그 처음들이 모이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또 조금 더 능숙하게 숟가락질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테니까요. 크루즈 패밀리가 크루즈를 마치고 어느 곳에 닿았어요. 그러나 이 영화의 끝이 여기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변화할 거예요. 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또 성장하는 그 몸 속에서 의식도 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깨어 있고 눈을 뜨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고 또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의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네 번째 여행 일기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두려움의 포장을 뜯으면 설렘이 있다. 언젠가 어느 책에서 본 구절인데 하늘에서 인간에게 복을 내려줄 때는 복이라고 써서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포장지에 힘들고 고생할 고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준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고생이라네? 하고 뜯지도 않고 피해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혹은 그래 나한테 온 거니까 그리고 받아서 뜯어본 사람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두려움인데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뜯어보면 그 속에 설레임이 한가득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첫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눈이 내렸습니다. 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면 두려움이고 첫눈이 오네. 야, 그래도 아직 첫눈이 온다고 하늘을 봐지네. 그러면 설렘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는 현재 진행형. 지금 하면 내일 된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있다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면 지금이 아닌 내일 됩니다. 그 내일이 우리의 시간의 내일일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의 내일일지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언젠가 그 내일에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고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내가 할 바를 다 할 뿐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결과는 그저 그 결과대로 두고 볼 뿐입니다. 그럼 반드시 내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할까요? 우리의 시간과 그 일이 되는 시간이 좀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피부색이 다를 뿐이에요. 얼룩말들은 무늬가 같은 얼룩말이 한 마리도 없대요. 기린도 무늬가 같은 기린이 한 마리도 없대요. 사람도 손바닥에 있는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렇게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면 우리는 온통 틀린 것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글자를 더 붙여보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가 말한 유명한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Now or never. 오늘을 살아라. 기억하는 자아도 중요하고 경험하는 자아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하나만 가지고 완성된 자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가 필요하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래서 내일 때문에 오늘을 저당 잡힌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거창하게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 때 사과나무까지 심지는 않더라도 그저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늘 먹듯이 꺼내서 잘라서 먹는 용기.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 느긋함. 아니, 충실함. 그 평범함이 어쩌면 나의 삶 전체를 오롯이 나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비빔밥을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늘 고민이시죠? 그럴 때 0대 100은 없습니다. 49대 51이 대체로 많죠.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
오늘은 비빔밥, 내일은 된장찌개.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완벽히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51을 선택하면 그러면 오늘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네 번째 여행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여행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